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증시 녹록치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늘 밤에는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의 어떤 긍정적인 소식들을 많이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아쉽지만 지금 현재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시간의 주가가 4% 넘게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벳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전환했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걸까요? 브리핑 뉴욕으로 함께 정리해 보시죠. 자,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다 변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빨간불이 좀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오늘은 온통 파란불로 좀 바뀌어 있죠. 다행인 것은 지수들의 낙폭이 그렇게 크지만은 않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약보합세로 마감이 됐고요.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나 구글 두 개의 너무 중요한 기업이 실적의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앞서서 조금은 시장 참여자들이 약간은 멈칫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실적주들의 움직임은 계속 지속이 됐고요. 엔비디아가 0.9%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이 NXP 세미컨덕터의 주가 급락이 조금은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NXP 세미컨덕터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기업이고요.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조금 부진한 가이던스를 냈습니다. 그런데 가이던스가 뭐 그렇게 막 시장의 예상치를 급격하게 하회한 건 아니에요. 근데 시장의 예상치가 어떤 박스가 있었는데 그 박스 안에서 중간부보다 조금 더 낮았다라는 것은 일단은 조금 보수적인 가이던스가 나왔다는 거고, 그만큼 다시 말하면 지금 시장이 갖고 있는 AI, 반도체 그리고 빅7에 대한 기대치, M7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서 지금은 일단은 조금 요철 구간을 겪고 있는, 건너가고 있는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고요. 테슬라도 보시는 것처럼 본장에서 2% 하락했고 일단 현재 시간외에서는 4%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겠죠. 네, 일론 머스크 CEO가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되는지 앞으로 조금 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실적이 확실히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체크포인트 3가지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요. 뭐 하락 일변도의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S&P 500에 대한 기대치, 전망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스에서는 5,300에서 5,600까지 목표치를 잡았고요. 파이퍼 샌들러에서도 5,800까지 쭉 높여 잡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500선에 S&P 500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바클레이스는 당연히 올려야 됐던 거고요. 파이퍼 샌들러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바클레이스에서는 기술주가 결국에는 지금 좀 주춤하지만 주도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오히려 반대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어떤 폭이 좀 확장되고 있잖아요. 기술주로 쏠렸던 것들이 금융주, 중소형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은 긍정적인 선순환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UBS에서는 S&P 500을 6,500까지 보고 있네요. 지금보다 1,000포인트가 더 높아져야 된다는 건데 최근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관점에서 S&P 500을 최대 6,200까지 본다. 웨드부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웨드부시에 6,200도 눌러줄 수 있는 6,500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M7이 지금은 좀 부진하지만 앞으로는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봐도 6,500이 정말 가능할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만큼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장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월가의 시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배경에 대해서 하나의 또 월가 기관이 HSBC가 5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그 부분을 조금 뒷받침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6,500 간다고 한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 어닝입니다. 실적 시즌이 결국에는 시장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적 시즌 들어오기 전에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2분기 실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골디락스, 매크로 변수들이 물가 떨어지고 경기는 둔화는 그렇게까지 크게 오지 않는 골디락스 장세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AI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모멘텀 최근에 조금 조용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살릴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가 베러 마켓 프레스인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폭이더라고요. M7에 집중됐던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다른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을 같이 끌어올려주고 있고 그 작업이 끝나면 다시 M7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이 부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결과론적으로 매도 시그널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반기에도 좀 긍정적인 장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간에 지금 2분기 실적 시즌 결국에는 첫 번째 탑이니까 잘 견뎌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선 불확실성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틀비틀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간단하게 지표 하나 나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 6월에 주택 판매 미국 지표가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좀 부진합니다.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이 좀 살아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은 그 건설주들의 주택 건설주들의 흐름에서 봤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건설주들이 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5.4% 떨어졌고 그런데 미디언 세일즈 프라이스 그러니까 중간 가격 주택의 가격은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레코드 하이라는 걸 보면 신고가라는 건데 뭐 거래는 떨어지는데 가격은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하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여기서 좀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그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고는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7.79%까지 올라갔을 때 별로 집값이 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웬만하면 여력되면 집은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따라잡으려면 이 상승세, 이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좀 더 내려와 줘야 되는 게 맞죠. 이제는 금리 동결, 인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구간이고 본격적으로 금리가 떨어진다면 모기지 금리도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주택시장의 활성화는 조금 지연은 되겠지만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연기는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조만간 찾아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시장의 어떤 흐름들 간단하게 두 가지의 상품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이제 승인이 났고요. 상장을 했는데 글쎄요, 뉴스에 팔아라 세론 뉴스가 됐을까요? 오늘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이더리움 ETF가 하락했고요. 그리고 유가가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6월 이후에 최저치까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뭐 급격하게 계속 떨어지면 이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골디락스 경기가 어쨌든 천천히 조금씩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면 그게 이제 걱정으로 갈 수가 있는데 뭐 어쨌든 지금 정도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잘 참고는 하셔야겠습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유가가 오르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게 낫죠. 그래서 일단은 유가 이렇게 지금 박스 저점까지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세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특징주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뒤쪽에 비중을 좀 더 실어봤는데요. 테슬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간외 주가가 4.48%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4.48% 급락이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글쎄요, 뭐 일단 최근에 급락했던 그 박스권 하단은 지키는 모습이에요. 235
$6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장중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2%까지는 낙폭을 줄이는 모습도 있었어서 여기 바닥권에서 그래도 조금 뭐 기회를 또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가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번 분기에 테슬라의 어떤 판매량입니다. 매출이고요. 매출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에요. 오히려 늘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토탈 오토모티브 전기차 매출이 줄었죠. 자동차를 결국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거 잘해서 이렇게 메꿔도 전기차는 잘 팔아야 된다라는 관점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그걸 조금 더 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노란색이 많이 늘었죠.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ESS 사업부, 에너지 스토리지 사업부는 확실히 좀 좋아졌습니다. 이게 차량의 판매량의 하락분을 메꿨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또 투자 포인트로 잘 챙겨갈 수 있겠죠. 국내에서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ESS 관련주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역시나 구글, 알파벳입니다. 오늘 이 두 개 종목이 뭐 거의 얘기의 중심이 되겠죠. 국내 증시에서도 중심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은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딱 캡처했을 때는 1% 상승하고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 실적 숫자 딱 나왔을 때 2% 하락하고 있다가 그게 차츰차츰 상승폭을 메꾸더니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뭐 매출이나 EPS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 유튜브 수익이 조금 아쉬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를 그렇게 막 끼고 살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것들이 또 볼 게 많아졌고 오히려 쇼츠보다는 뭐 릴스, 메타의 릴스를 조금 더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 트렌드의 어떤 흐름을 유튜브가 살짝은 조금 놓친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실적에 반영이 되니까 구글 입장에서도 조금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클라우드가 미래다라고 적어놓은 것처럼 클라우드 실적은 좋았습니다. 결국 클라우드가 미래다라는 표현은 아시죠? 클라우드에서 돈을 잘 벌어야 그 다음 단계인 AI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AI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클라우드가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AI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가야만 한다라고 어필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조금 걱정하는 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에 너무 돈을 많이 쓴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걸 좀 어필할 수 있는 어쨌든 클라우드 실적은 괜찮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보다 시간의 주가가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닌가. 그래도 어찌됐든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돼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시죠. 자, 세 번째 실적주는 그냥 뭐 전체 다 그냥 시장에서 간밤에 움직였던 종목들 중요한 종목들 몇 개 넣어봤습니다. 일단 GM입니다. GM이 급락을 했네요. 실적 괜찮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입니다. 3분기부터는 뭐 재료비라든지 뭐 수요 압박이라든지 어쨌든 경기가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져도 차량이 뭐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에 좀 걱정하는 GM의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자동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UPS가 이제 페덱스 다음으로 알려져 있는 경기 풍량계죠. 같은 그 배송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12% 역시나 폭락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두 개의 기업이 실적이 이렇게 주가가 안 좋았다는 거 둘 다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둔화 시그널 계속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 투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도 좋았던 종목들 두 가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로키드 마틴, 뭐 믿음의 방산이죠. 방산주가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괜찮았다라는 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좋았고 그리고 GE 에어로스페이스라고 GE에서 분사한 그런 업체인데 우주항공 쪽을
쪽을 장비를 납품하는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 기업도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좋았거든요. 그래서 항공우주 쪽 오늘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 음악 듣는 노래 듣는 그런 플랫폼이죠. 확실히 최근에 플랫폼주들은 분위기가 좀 괜찮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이제 누가 이렇게 잡혀가고 그래서 카카오 좀 안 좋고 그렇긴 하지만 그 빼면 그래도 플랫폼 종목들은 그래도 광고 매출이 좀 살아나고 있고요. 간밤에 또 아마존 주가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주들이 혹시 하반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스포티파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은준 캐스터와 함께 시황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부터 살펴보시면요. 2.1원 내린 1,386원에 거래됐습니다. 1,389원에 개장한 이후에 이를 고점으로 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1,380원 초반대에 매수세 유입되면서 낙폭을 축소한 모습이었고요. 전날에 뉴욕 증시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한 데에 따른 위험 선호와 함께 위안화 강세가 영향을 미친 모습입니다. 여기에 엔화도 강세 보였죠. 이 엔화는 일본의 정치 인사권들이 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면서 엔화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달러화보다는 엔화와 위안화에 영향을 받은 모습이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 채권 시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 높아지면서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했던 모습이었는데요. 그대로 상승세는 굳히지 못한 채 보합권에서 하락 마감했고요. 원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유 1% 이상 하락하면서 77달러 초반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스라엘 총리가 이 하마스와의 협상에서 인질 석방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동의 휴전 협상 진전되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원유 하락한 모습이고요. 지난주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면서 중국 수요가 감소할 거란 우려도 WTI유 하방 압력 가했습니다. 원자재 시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금과 은에 대한 수입세를 인하했습니다. 이 조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금시장에서 귀금속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속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는데요. 금과 은은 상승한 모습이고요. 구리는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인도에서 또한 백금도 이 수입세 6.4%로 낮출 것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황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흐름 상황 체크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까지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오늘은 그레너리 투자자분 이완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 정말 뭐 매일매일 바쁘네요. 네, 맞습니다. 뭐 대선 이슈 저희가 천천히 좀 정리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실적 시즌은 또 실적 시즌입니다. 맞습니다. 네,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들어오자마자 종목들의 등락이 굉장히 크게 엇갈리고 있는 그림이었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가 현재 시간에 6%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알파벳, 구글의 주가 역시 2%대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좀 시장이 부담이 많은가 봐요. 간밤에 어땠나요? 간밤에 일단은 그래도 다행인 게 약세로 전환은 됐지만은 일단은 정치 리스크는 좀 많이 완화가 됐다. 이 부분을 그렇죠. 좀 그러네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지지를 한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도를 한 며칠간 순식간에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바이든 리스크를 완화시키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 이제 2%포인트 내에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요. 로이터 같은 경우는 어제 44대 42로 해리스가 또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을 비롯해서 지지자들이 이제 결속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언론의 지원도 만만치가 않다. 왜냐하면 그녀의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수성가형, 그다음에 밈 비디오까지, 뭐 코코넛 비디오까지 뜨면서 젊은층 그다음에 여성층들을 다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정치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된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실적으로 좀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리치몬드 연준의 한 7월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7까지 떨어졌어요. 6월 달에 마이너스 10 정도였는데 그만큼 지금 경기 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 지금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6월 기존 주택 판매도 389만 건으로 5월에 411만 건에 비해서 많이 둔화가 됐어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경기 둔화에 따른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매크로라든지 정치적 리스크는 좀 완화되는 상황에서 결국 시장이 실적으로 눈에 돌린 것이 가장 큰 포인트고요.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실적을 좀 보는 게 시장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선도 계속 지금 좀 호재보다는 리스크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경제 지표도 경기 둔화를 계속 시그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종목으로 좀 더 접근해 보자, 실적주를 좀 더 집중해 보자라는 쪽으로 일단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넘어가는 것 같고요. 이거는 뭐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렇게 나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 아픈 것보다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만 좀 보면 되니까요. 예. 이 와중에 3대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러셀 2000이 또 1% 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중소형주는 계속 좋아 보이네요. 네. 아마 이제 정치적 리스크라든지 매크로 상황이 좀 안정될수록 사실 중소형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죠. 그렇군요. 예, 편하고 그다음에 IT 종목이라든지 이제 실적 시즌을 이제 기대하면서 예. 중소형주들도 상대적으로 대형주들이 좀 크게 좀 나온다면은 중소형주도 이에 맞춰서 부합할 수 있는 전망을 이제 실적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뭐 중소형주 최근에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러셀 2000의 안에 있는 또 지역은행들, 금융주들의 주가도 좀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이 부분들 잘 챙겨 가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얘기, 실적주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테슬라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뭐 알파벳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테슬라가 편하죠. 다들 그렇군요. 관심들이 더 많으니까요. 지금 네. 현재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6.5%까지 시간에 네, 현재 시간부로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안 좋았을까요? 일단 뭐 2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한 2% 증가를 했습니다. 예. 조금 더 증가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EPS가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33%로 이제 급락을 했어요. 조금 내려왔네요. 예. 네. 어차피 이번 2분기 인도량이 44만 3,956대로 이미 전망치를 일단 사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매출은 이제 여기에 부합할 수 있을 걸로 전망이 됐는데 네. 문제는 이제 가격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저가 모델 출시를 일부 좀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마진을 좀 깎아 내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판매량 감소라든지 부진 부분도 계속 지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이던스는 일단은 뭐 이렇게 나쁘진 않게 나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반기에 로보택시 이제 나오는 부분하고 저가 EV들 이제 M2라든지 이제 모델 3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생산될 걸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ESS 사업이라든지 로보틱스 확대 부분들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을 증가시킨 데는 조금 좀 부족함이 좀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장이 그 부분 좀 생각을 해갖고 제가 어제도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펀더멘탈이 올라오는 것하고 이제 목표 주가를 한 $320로 제시하는 것은 약간 좀 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좀 조심스럽게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가가 지금 장외에서 좀 빠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당분간 좀 조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테슬라 뭐 안 좋다 얘기가 많았던 시기를 우리가 견뎌왔잖아요. 네, 주가가 그래서 최근에 급반등 랠리가 이어지면서 확실히 테슬라는 테슬라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2분기 인도량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군요. 그렇죠. 매출이 중요하죠. 매출. 네, 그러니까요. 인도량으로 인해서 매출 자체는 좋았는데 결국 이게 비용 같은 것들 그리고 할인 판매 같은 것들을 생각하니까 테슬라에게 남는 이익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마진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더 자극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7% 주가 시간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ESS라든지 뭐 로보택시라든지 여전히 모멘텀은 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네, 좀 장기적으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GM도 이제 제너럴 모터스도 같이 실적 발표를 맞아요. 했어요. 네. 호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분기 매출이 뭐 479억 달러가 나왔고 EPS도 한 3.06달러예요. 3.06달러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GM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6.43%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번 실적은 이제 내연기관 생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나왔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마찬가지로 가이던스는 불안합니다. 중국 사업이 좀 부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전기차 생산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 부분에 따라서 비용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 이런 가이던스까지 나오면서 결국 GM 같은 경우 자동차도 내연기관 자동차도 이렇게 쉽게 지금 앞으로 좋은 전망을 이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GM이 사실 개장하기 전에는 주가가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실적 숫자 자체가 괜찮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이던스가 나오고 조금 더 분석들이 나오면서 앞으로는 이제 좀 불안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GM의 주가 급락을 또 자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자동차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하셔야 될 법한 GM과 테슬라의 흐름이었고요. 알파벳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현재 1.5% 정도, 1.8% 정도 시간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알파벳은 어쨌든 또 하락이니까 네, 맞습니다. 하락하게 된 어떤 배경은 어디에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가이던스인 것 같아요.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한 4%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EPS도 전년 대비 한 30%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분기 영업이익이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만 놓고 보면은 괜찮거든요. 대신에 이제 광고 수익이 646억 달러로 전망치를 소폭 상회했고요. 대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103억 달러로 전망치는 101억 달러를 거의 이제 크게 상회를 좀 했거든요. 클라우드 좋았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예,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경쟁이 지금 쉽지가 않다는 거죠. 걱정을 계속 하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반대로 오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장중에 좀 한 2~3%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 쪽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제 경쟁에 있어서 조금 더 우위를 점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세를 보여줬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본다면 앞으로 본다면은 유튜브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광고 수익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제 하락 트렌드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표시가 되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생각만큼 지금 올라가고는 있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에서 쉽게 그 우위를 점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가이던스를 분명히 이제 제시를 했지만은 시장에서는 예상치 정도로 나왔다 가이던스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사실 2분기 실적 시즌 개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왔던 기업들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야 이거 좀 많이 불안한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좀 좋았던 기업들은 없었을까요? 어제요. 네. 네, 어제 이제 몇 가지 이제 아까도 이제 미리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이제 스포티파이 테크 같은 경우가 시간 내에 이제 한 11% 넘게 올랐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에 가입자 수가 12%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2억 4,600만 명을 지금 기록했고요. 여기서 보니까 광고 사업 매출도 한 13% 이제 증가를 했고요. 가장 좋은 게 주당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이던스가 이제 좋게 나왔는데 다른 것보다 지금 이제 올해 2월 달부터 차별적으로 AI가 이용자 취향을 분석해 음원 목록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AI DJ 기능이 있습니다. AI가 또 들어갔군요. DJ인데 저희가 잘 아는 그 DJ가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렇겠죠. AI라는 거죠. 이 기능이 추가되면서 그 가입자 수가 좀 증가한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유료화 부분 중에서 그 구독료를 좀 더 인상한 부분도 지금 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현재 지금 2023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점유율이 한 31.75%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이 이제 텐센트 뮤직이 한 14% 정도 이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점유율 격차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하면서 지금 스포티파이 테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세를 지금 오늘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 워런 버핏 그 회장님의 최애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7.4%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한 4위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 펩시콜라가 사실 이제 실적 감소 발표를 하면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실적이 좋았습니다. 뭐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판매 가격을 한 13% 정도 높이면서 결국 매출 감소를 충분히 커버했다. 요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달러와 강세가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 사실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게요.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에 코카콜라는 해외에서 더 많이 마시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매출 강세를 더 이끌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변수 때문에 향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플러스 0.29% 정도 상승을 했는데 코카콜라도 한번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록히드 마틴 지금 저희들 군용 및 민간 항공기 생산업체인데 방산업체들은 오늘 록히드 마틴이 호실적을 얘기를 하면서 RTX라든지 보잉, 제너럴 다이나믹스, 노스롭 그루먼 그다음에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까지 모든 종목들이 다 방산주죠. 다 방산주 상을 보였고요. 지금 몇 년 동안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방위기술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고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는 연간 EPS 가이던스를 26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거의 한 24달러를 보고 있는데 26달러까지 자체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오늘 5.63% 증가를 했고요. 지난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지하는 데는 방산주만큼 좋은 게 없다. 앞으로도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UPS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은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모두 매출이 이제 감소를 했거든요. 그랬군요. 소비 둔화의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운송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물동량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라든지 해운주들은 강세를 보이지만 UPS 같은 물류 택배주들은 반대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이제 차별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갖고 당분간은 좀 실적 장세에 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뭐 테슬라와 알파벳의 흐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시가대 거래에서 테슬라는 6.6% 그리고 알파벳은 1.6% 정도 하락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이 아마 국내 증시에 크게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가능한데 그래도 이 외에 우리가 또 틈새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 만한 종목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GM 주가도 보셨고요. 그리고 록히드 마틴 주가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스포티파이 그러니까 음원 서비스 제공하는 플랫폼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까지 잘 챙겨가시면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뭐 생각하시는 것보다 대표님이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이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국내는 일단 미국하고 동조화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그래야죠. 26일 목요일 일단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 발표 지금 예상 전망 공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26일에는 이제 6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 발표가 있거든요. 아마 요거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움직일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또 실적 발표가 퀄컴이 일단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IBM도 나오고 있고 서비스 나우, 그다음에 KLA가 지금 반도체 장비까지 지금 다 오늘 또 실적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전망치를 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일단 트럼프 수혜주 쪽에 또 많이 몰려 계세요. 제가 이제 스윙 전략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오늘 실적 발표가 좀 있습니다. 맞아요. 어제 HD 현대일렉트릭 대단했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요. 뭐 두산 밥캡, LG 이노텍들이 또 발표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실적 장세도 국내에서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보신다면은 국내 같은 경우 이제 실적 미국 시장에 동조화돼서 좀 실적을 좀 견고하게 보여줄 수 있는 IT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환율 수혜주죠. 자동차 조선, 화장품, 방산주 등 이쪽은 계속 관심을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시장을 판단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테슬라와 알파벳의 급락 영향은 어떤 섹터가 좀 받게 될까요? 이미 시장에서 저는 좀 많이
반영이 됐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파트 그러니까요. 쪽하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도 이제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어제 좀 판매는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괜찮았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느는 것은 보여졌는데 예. 전기차 쪽에서는 확실히 눈에 보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 부분도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것이 2차 전지주 그리고 완성차주까지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 주셨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투자하실 때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완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전망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브리핑 서울로 함께하겠습니다. 어느새 한 주에 딱 중간에 서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반등을 해줬습니다. 참 반가운 반등이었습니다만 우리 성에 차지는 못했죠. 그 직전 일에 뉴욕 증시 안에서 엔비디아, 테슬라의 강세가 보여졌었고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로의 반등으로는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제장에서는 밸류업이라는 키워드 달고 있는 종목 분단의 선방이 좀 돋보였었고요. 그런가 하면 전력기기 쪽으로 힘이 실렸는데요. 과연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볼게요.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전강 후약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장 초반의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끝이 났는데 2774포인트, 코스닥은 812포인트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일중의 흐름 살펴보실게요. 코스피 개장 직후에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미국 대선 레이스의 쇼크를 좀 벗어나나 싶었지만 오름폭을 빠르게 반납을 했습니다. 11시 반경에 저점 테스트 들어갔죠. 2767포인트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좀 낙폭을 만회하면서 2774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0.39%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어제장에서 버텨줬고요. 코스닥 보실게요. 코스닥 또한 역시나 오름폭을 반납을 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2시가 들어가면서 808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저점 테스트 들어갔고요. 812포인트에서 코스닥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 나홀로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5거래일 만에 매수 포지션 취해줬던 외국인 2,500억 원의 순매수 담아갔고요. 다만 그 매수 규모가 장 후반으로 진행이 될수록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자체의 낙폭이 좀 확대되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이 240억 원 그리고 개인도 2,000억 원 가까운 매도 랠리를 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와줬는데요. 외국인들 1,200억 원, 기관 550억 원의 매수, 개인이 1,80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가 됐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시장 상황 살펴볼게요. 외국인과 기관은 어떠한 종목을 담아갔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은중 캐스터 함께 할게요. 네, 어제 국내 증시 수급의 향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반등하면서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어제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돌아오면서 1% 넘는 상승 보였고요. SK하이닉스는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하락 전환하면서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두 회사의 확정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HBM 수요 증가에 힘입어 글로벌 메모리 매출 크게 늘어났기에 호실적을 달성할 거다라는 전망 기대 쏠리고 있고요. 특히 SK하이닉스는 매출에 있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1% 늘어났기에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치 달성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인 HD 현대 일렉트릭 한번 보시면요. 어제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2,100억 원, 전년 대비 257%나 증가하면서 앞으로 전력기기 수요 확대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어제 주가 17% 넘게 급등했고요. LS 일렉트릭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후부터 급등하면서 18% 상승불 켰습니다. AI 기술 확산과 함께 전력 수요 증가하면서 LS 일렉트릭도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함께 담은 현대 로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상향 곡선 그리면서 상승폭 키워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이 기대감 쏠리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함께 담은 알테오젠도 어제 한 8% 가까이 오르면서 28만 5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수급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궁금한 종목 Y에서 함께 하시죠.
네, 수요일장 어떻게 준비를 해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 시장 안에서 뜨거운 감자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은 포인트 첫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이 성에 차지는 못했잖아요. 네, 장 그렇죠. 후반으로 갈수록 이 오름폭이 축소가 되어 갔고 결국에는 지금 현 시점에는 실적주가 답일까 싶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 우리나라 증시처럼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솔직하게 정직하게 움직였던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실적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어제도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뭐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매크로적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실적적인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좋지만 3분기와 4분기까지도 이 성장성이 이어지는 성장세가 이어지는 종목군들을 좀 추려가지고 매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에 눈길을 줘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 AS도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지난주였나요? HD 현대건설기계를 매수해보자 말씀 주셨고 정말 그 흐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 11%의 수익률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HD 현대건설기계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이게 테마성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지만 건설주나 건설기계 쪽이 전반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좀 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제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안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업황 자체가 저점을 찍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현재가 대비해서 약 10% 정도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과 엮여 있지만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까지 성장이라기보다는 업황 개선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정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체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구간에서 또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 10%는 예. 더 보일 수 있다. 그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들어가도 되는 자리예요? 신규 매수는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종목으로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지는데 자 우리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력기기 전선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말 그대로의 진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력기기 올 한 해 계속 볼 수 있는 쪽일까요? 예, 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가 넘게 올라왔는데 시장에서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결과물을 내놨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죠.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매매를 좀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 추가 상승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 만약에 초보 투자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꺾일 경우에는 대응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방송에서 많이 질문도 받고요. 저도 답변을 많이 드렸었던 기업인데 10만 원 이하에서 올라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주가가 올라올 때 더 갈 겁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좀 꺾이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올라온 것은 좋은데 여기까지는 좋고요.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것도 좋은데 여기서 만약에 10% 20%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을까?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조금은 부담이 되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이야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만 신규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그래도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매출과 수주 잔고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주가가 그렇게 가진 않거든요. 네. 실적과 완전히 연동돼서 간다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그쵸. 좀 봐주신 거네요. 올 한 해만 1년을 놓고 봤을 때 한 380%가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기대 수익 자체가 크지는 않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고, 그럼 전력기기 3사는 어떻게 보세요? LS 일렉트릭도 있고 효성중공업도 있고 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거고요. 네, 일단 제가 지금 HTS를 보여드릴 수가 네. 없는데 우리가 지금 2025년도나 2026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HD 현대일렉트릭은 살짝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레포트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저평가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HD 현대일렉트릭이 꺾인다라고 한다면 같이 꺾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예상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효성중공업이 가장 저평가인 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수출입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대형 변압기 쪽에 대한 모멘텀들보다는 좀 소형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3사보다는 오히려 재룡전기를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매매의 관점으로 봤을 땐 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괜찮긴 해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HD 현대일렉트릭이 어쨌든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요 종목이 꺾인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들도 좀 어그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들고 있고, 만약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멀쩡하다라고 한다면 작은 기업 중에선 재룡 전기가 좀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저평가가 되어 예, 있기는 맞습니다. 하나 HD 현대일렉트릭이 원체 고가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꺾이면 같이 좀 예, 내려갈 수도 그런- 있다라는 예, 관점으로 말씀 주셨고, 그럼 대표님 전선주까지 놓고 봤을 때 뭐 재룡 전기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전선주 쪽으로의 사실상 뭐 급등 나오면 탄력도는 더 컸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전선주는 최근에 좀 미지근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전선주보다는 일단 전 전력기기가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가 원래도 먼저 움직였었고 전력기기 이제 변압기라든지 이쪽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전선 쪽이 움직이는데, 만약에 전력기기 쪽이 꺾인다라고 한다면 전선 쪽도 저는 당연히 꺾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력기기를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면서, 저는 만약에 굳이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전력기기 쪽이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기기냐 전선이냐 놓고 봤을 때는 먼저 우선적으로는 전력기기 쪽으로 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 그럼 현 시점에서 탑픽은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어딜까요? 그죠.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제가 둘 다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수출입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땐 재룡전기가 좀 더 좋고요. 내재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땐 효성중공업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어떻게 보면 있는 기업들인데 저희 원픽은 탑픽은 네. LS 일렉트릭입니다. 탑픽은 LS 일렉트릭. 예, 어제 한 그래서- 18% 급등했었죠. 어제 이제 LS 일렉트릭이 올라왔었던 부분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전력기기 변압기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로 HD 현대일렉트릭과 뭐 LX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 배전반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배전반 같은 경우도 이제 변압기 이후에는 매출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배전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LS 일렉트릭이 가장 좋은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최근에도 요 MSCI 편입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네.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될 가능성 때문에 지금도 자금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오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도 강세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전 LS 일렉트릭이 그래도 주가 흐름상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종가 이하에서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주가가 이제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29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1만 5천 원인데 제가 아까 전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이 변압기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선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열심히 했고 이 기업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것은 일단 시장의 선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 매매의 관점으로 적합하다라고 보는데 이런 기업들의 문제는 빠졌을 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표가와 손절가를 비교해 봤을 때 손절가가 꽤나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요거 만약에 손절가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으로 LS 일렉트릭 받았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투자 관점으로 괜찮은데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접근해보자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 타이트하게 드렸습니다. 21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29만 원. 전일 종가가 25만 9천 원인데 이 아래에서 사자 체크해 주셨고요. 우리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자동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밸류업이라는 키워드 달고 있는 종목 군단들의 선전이 좀 보여졌었고 그 안에서 떼어놓고 보자면 완성차, 현대차, 기아가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적 발표가 잘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시점 접근 가능할지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방금 전에 이제 밸류업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제 밸류업 쪽에 대한 종목군들의 흐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짚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방금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업 쪽 같은 경우는 사실 7월 말에서 8월 초쯤에 다시 한번 세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금융주들이나 이 지주사들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일환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도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였는데 우리가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2021년도가 굉장히 높은 가격대였거든요.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2021년도에 세웠었던 영업이익과 작년에 만들어졌었던 영업이익을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현재 주가 수준은 굉장히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년이 더 높아요. 21년도의 영업이익이 현재 작년에 만들어냈었던 영업이익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근데 주가 레벨은 거의 비슷해요. 기아 같은 경우는 올라와 있긴 하지만 영업이익단의 차이를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더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이 자동차 쪽에 대한 몇몇 가지 레포트가 나왔는데 이 하이브리드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근데 전 세계에서 완성차 기업들 중에서 하이브리드카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잘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투자자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완성차 기업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를 보게 되는데 다른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고 뭐 친환경 쪽이라든지 하이브리드카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화두 중에 하나가 환율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고환율이 높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많이 잡힐 가능 수출이라기보다는 같은 물량을 판매한다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환차익을 많이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차와 기아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호적으로 말씀을 주셨네요.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지금 담아도 될까라는 답변에서는 현대차, 기아 괜찮다라는 거였고요. 그럼 현대차, 기아 놓고 봤을 때는 현대차가 좀 더 매력 있나요? 저는 기아입니다. 기아예요? 예, 제가 이제 그동안은 현대차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기아더라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요. 완성차 기업들에 비해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뭐 미국 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재고도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 현대보다는 기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보단 기아다 말씀 주셨고 그럼 자동차 부품도 같이 가겠네요. 형들이 가면 아우들도 가는 차원으로. 예,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쭉 해왔고. 근데 그렇게 탄력
탄력도가 높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자동차 부품주들 간다라고 장 초반부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열심히 살펴봤는데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던 뭐 하이브리드카와 관련되어 있는 캐니스터를 만드는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도 탄력도가 굉장히 둔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더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 최근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완성차들의 주가 흐름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쪽을 공략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부품주보다는 차라리 완성차가 낫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 우리나라 시장의 트렌드거든요. 반도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지 부품주들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동차 같은 경우 과거에는 부품주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우리나라 시장의 트렌드는 대장주들이 좀 더 강하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완성차인 기아나 현대를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탑픽은 뭘까요? 저는 기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아입니다.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아가 전일 종가가 12만 원인데 목표가는 14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원 정도로 잡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아 같은 경우도 제가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성차 기업들 중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재고 자산도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매력적인데 여기다가 이제 그 다목적 기반 차량이라고 하죠. 이 PBV 쪽에 대한 모멘텀들 같은 경우도 하반기 때는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아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아를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동차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아,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이나 다른 종목군들과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 완성차 기업들이나 자동차의 메리트가 조금 반감될 수가 있는데 자동차 쪽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아가 가장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으로 기아 받았습니다. 목표가 14만 원, 손절가 11만 원. 역시나 좀 짧게 잡고 가자 말씀 전해주셨네요. 궁금한 종목 Y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종목 3픽 출발합니다. 오늘도 IS의 송범선 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자동차 현대차 우입니다. 현대차 우요. 현대차도 아니고 현대차 우선주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일까요? 네, 우선주인 배경 이따가 좀 설명드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요. 일단은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이 사퇴를 했죠. 하지만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60% 이상으로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현재 뭐 해리스가 나오든 뭐 미셸 오바마가 나오든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고, 트럼프가 근데 중요한 건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 점 때문에 자동차 시장 전반이 약간 술렁거립니다. 세금 많이 물리면은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국 중심이기 때문에 바이 아메리카예요. 그래서 네, 트럼프가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에다가 세금을 많이 물린다는 거죠. 관세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자동차에 트럼프가 관세를 100%, 200% 더 부과하겠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라이벌이니까. 자, 이런 점들 우리가 보실 수 있겠고, 자, 그런데 한국 자동차에도 관세가 붙을 수 있긴 하지만 중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혜가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 자체는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지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현지 공장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세금을 많이 물린다고 했는데 현지 공장 같은 경우는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다 파는 것보다 현지 공장이 훨씬 유리하다. 세금을 별로 안 매깁니다. 자, 그래서 미국 현지 생산의 비중 확대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발맞춰 나갈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하죠. 현대차가 실적을 7월 25일 목요일 날 합니다. 목요일 하고 뭐 바로 내일이죠. 내일 바로 실적 발표하게 되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7월 26일 금요일 날 하는데요. 둘 다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배경이고 이제 왜 현대차 우인가 이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현대차가 있잖아요. 보통 그 보통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주인 현대차는 배당 수익률이 4.33% 지급을 합니다. 배당을 이제 1년에 한 번 주는 거죠. 자, 근데 현대차 우 같은 경우는요, 우선주라서 배당 수익률이 6.86% 지급을 해요. 이게 이제 2024년 2월 기준이에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또 가면은 12월에 가면은 배당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기조가 이렇다. 작년에 또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거의 이랬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우가 보통주보다 2.5% 이상 배당을 많이 줍니다. 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부터 이게 뭐 단기적으로 일주일 아니면 3일 뭐 이렇게 팔고 나올 거다 이러면은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네. 배당 이거 아무 상관없는데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현대차 우가 낫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현대차 보통주나 우선주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선주가 좀 작은 기업들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작은 기업들은 우선주가 뭐 거래량도 별로 없는 데다가 뭐 세력의 이런 조작, 세력이 작전을 피는 약간 그런 걸 휘말릴 수 있는데 현대차 정도로 큰 회사는 우선주를 사도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은 우선주가 더 낫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 우를 좀 살펴보면은 배당을 많이 받겠다. 그리고 배당이 많이 받는다는 게 지금 당장에도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은 현대차 같은 기업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장기 투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상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 투자자든 장기 투자자가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배당을 봅니다. 매년마다 배당을 6%씩 주는데 은행 이자 요즘 해봤자 2%, 3% 주잖아요. 자, 그거보다 은행 이자보다 2배, 3배 이상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주식이 올라가면은 주가로 인한 차익 실현은 덤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현대차 우는 그래서 그런 수급들, 그런 대형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물량이 많이 몰린다고 한다면은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주가도 잘 오를 수 있다. 좋은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제표를 보셔도 좋습니다. 그 매출이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매출 굉장히 뭐 현대차가 매출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뭐 미국 판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려요. 네,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현대차, 뭐 기아차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에서 약간 저렴한 자동차를 많이 통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요즘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거의 뭐 대중화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좋은 자동차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현대차도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외국 영화에. 자, 그래서 그만큼 대중화가 된 게 바로 현대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괜찮은 흐름이고 순이익 역시 괜찮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모습들 나타난다는 점 우리가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부채는 약간 높아요. 부채는 약간 높은 수준이고, 근데 유보율이 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보금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좀 보시면은 차트가 이제 많이 눌렸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시장도 안 좋고 하면서 눌렸는데 저점 하단선에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해 나간다. 이런 시그널이 포착된다는 점. 이 점이 참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현대차 이렇게 우리가 투자 포인트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차 자체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우선주가 갖고 있는 밸류업에서의 어떤 유리함, 메리트 이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현대차 우선주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목표가 손절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우 같은 경우는 또 수출 이런 물량이 정말 많기 때문에 20만 원 이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차 목표가 20만 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13만 원 이렇게 잡고요.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로 16만 7천 원으로 매수를 해보시면은 현대차후 아주 좋은 투자로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 13만 원, 현재 주가는 16만 7천 원, 매수가 가져가셨습니다.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앵커의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앵커의 픽은 서진 시스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 보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현재 테슬라가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테슬라가 매출 자체가 나빴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매출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섹터가 바로 ESS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테슬라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뉴욕 증시가 좀 빠지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수급이 좀 쏠린다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뭐 방산주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서진 시스템 쪽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통신장비나 ESS 쪽으로 계속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미 지난해 4분기부터 ESS가 완전히 좀 중심으로 탈바꿈이 돼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반도체까지 다양한 부품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진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런 유연성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이번 ESS 실적과 더불어서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SK증권에서는 목표가를 4만 1,000원으로 잡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챗GPT AI의 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는 계속 대형주를 많이 얘기를 했고 반도체 쪽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하나만 알려줘.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얘기를 하면 오늘 코스피에서 주목해볼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추천드립니다. 최근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과 함께 반도체 산업에서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이 있어 투자 매력이 높습니다. 현재 오늘도 삼성전자네요. 예, 그리고 이 외에 다른 종목이 혹시 나올까 싶어서 조금 더 들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시장에 높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또 다른 종목이 또 나오겠죠. 오늘의 챗GPT의 픽은 삼성전자, 전문가의 픽은 현대차 우선주, 앵커의 픽은 서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부장님 어제 시장이 드디어 반등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성에는 차지 못하죠. 네. 그간 빠졌던 거에 대비해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그 숫자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제가 아침에 인간적으로 오늘은 좀 오르자.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소 좀 이렇게 따뜻한 인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이제 오르다가 조금 이제 좀 아쉬움을 주는 그런 좀 하루였는데 일단 뭐 아직은 좀 시장에 그 경계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지금 대선이 또 다시 좀 경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뭐 트럼프 수혜주다 피해주다 뭐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또 수급이 이동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구간에서는 좀 잠깐 좀 뭐 일단 관망하자라는 심리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이 좀 전개가 됐고요. 특히 이제 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반도체랑 2차 전지 그동안 이제 매를 많이 맞은 섹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좀 후련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좀 상승폭이 제법 컸었는데 이제 상승폭을 좀 축소한 그런 원인이 바로 이제 그 반도체와 2차 전지 이제 정강 후약 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제도 뭐 시장의 수급 상황을 좀 전해드렸지만. 네. 외국인의 그 선물 포지션이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장중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3천억 대까지 매수하면서 좀 지수를 좀 위쪽으로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장이 이제 진행이 되면 될수록 또 매도로 전환하면서 네.
다시금 이제 좀 변동성을 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단기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수급 상황도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현물 대비해서 선물 포지션을 확대하면 장중 출렁임이 좀 굉장히 커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어제도 이제 그런 모습이 좀 관찰이 됐다 볼 수 있고요. 다만 상승하는 업종을 보면 아직까지는 좀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시각 때문에 좀 트럼프 트레이딩 쪽의 색깔은 아직 나타나는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보자면은 그래도 2분기 실적이 좀 양호한 쪽에서는 조금 더 시세가 전개되는 모습들. 그렇죠. 이를테면 어제 뭐 전력주 중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 예상치보다 거의 2배 넘는 실적을 내다 보니까 급등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좀 실적에는 좀 반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그런 sek터들은 보면은 오히려 좀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좀 한 발짝 정도는 좀 비껴가 있는 섹터들에서 좀 그런 이제 작용들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 전망이 좋았던 뭐 자동차나 조선, 방산, 그리고 뭐 K뷰티, 네. 뭐 전력설비, 뭐 테마군에서 로봇까지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어제 지수 대비해서 비교적 업종이나 종목은 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만 변동성은 굉장히 좀 크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말씀 주셨듯이 어제 상승했던 쪽을 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실적이 찍혔거나 하는 종목들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반도체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뭐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는 왜 이렇게 자꾸 맞는 거예요? 시장이 늘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다 실적 좋은 애 올라가는데 왜 우리의 반도체 실적 제일 좋을 텐데 왜 안 가?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가 어제도 후련하게 반등을 못 하다 보니까 많은 또 시청자분들 특히나 또 이런 종목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뭐 한숨도 나오실 테고요. 어떨 때도 뭐 욕도 나오시고 할 텐데, 일단은 그 반도체가 최근에 이렇게 후련한 모습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일단 좀 수급적인 요인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시장을 정리해 드렸지만 우리 7월 시장이 트럼프 피격 전과 피격 후가 지금 극명하게 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일단 어제는 시장 전체를 봐드렸지만 오늘 좀 전기전자 쪽만 좀 압축해서 봐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외국인이 코스피 전기전자를요, 하여튼 코스피라고 나와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물론 뭐 코스피나 전기전자 업종이나 그 순매수 규모는 비슷해요. 전기전자 업종을 무려 2조 4천억대를 매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트럼프 피격 전인 그 7월 그러니까 전반기 2주 동안에는 무려 3조 3천억 정도 수준의 전기전자 매수가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피격 이후에 전기전자 쪽에서 9천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피격 이후에 확실히 좀 반도체가 좀 수급상에 그런 이제 좀 이 어떤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전기전자의 대표주 두 종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삼성전자는 이번 달 현재 외국인이 현재 기준으로도 3조 원을 매수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피격 전에도 3조 원을 매수한 거예요. 그런데 피격 후에도 외국인이 삼성전자는 팔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77억 매수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월 전체로는 이제 외국인이 좀 SK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사는 추이인데, 그때 트럼프 피격 전에는 매도 규모가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피격 후에 9천억 정도로 좀 매도 규모가 좀 커져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현재 전기전자 쪽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9천억 정도를 트럼프 피격 후에 매도를 했는데, 이 매도 금액의 대부분은 지금 숫자상으로도 딱 매칭이 되죠. 하이닉스 판 거예요. 네. 삼성전자를 팔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걸 보면 이 지금 반도체가 흔들리는 것이 이 반도체 전체의 문제는 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영향이 더 크게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왜 이런 어떤 수급의 온도차가 발생을 하느냐? 자, 그동안 일단 SK하이닉스는 많이 오른 측면들이 있었고 삼성전자는 덜 오른 측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수급적인 변화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쨌건 최근에는 이제 그 엔비디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신에 삼성전자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또 어제 그러니까 요즘에 자주 이런 뉴스가 등장하는데, 삼성전자는 정작 그 아직 그 확인된 바 없고 사실 무근이다 하지만 자꾸 뭐 HBM3 뭐 퀄 테스트 통과했다는 뉴스들이 막 여기저기서 쏟아지잖아요. 그만큼 요즘에 삼성전자 쪽의 시장의 수급적인 것이나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조정은 특정 어떤 종목들 위주로 그런 어떤 이제 균형이 이제 맞춰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모멘텀이 훼손되거나 이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자체로 봤을 때는 원체 뭐 많이 올랐던 그 네.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매운맛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옥석 가리기를 해보자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보통 맛인 걸로 말씀을 좀 전해 들었습니다. 삼성전기, LG전자도 말씀 네. 주셨잖아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선방하고 있기도 하던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반도체 쪽은 섹터 전체는 종목 선정이 너무 어렵고 특히나 중소형 반도체는 뭐 이거 널뛰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상당히 매우니까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슴슴한 쪽에서 접근하자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 차트를 보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반도체 대표 종목 3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붙여놨는데 자, 삼성전자가 이 셋 중에 가장 현재로서도 추세는 좋아요. 물론 이제 트럼프 피격 후에 조정을 세 종목 다 받긴 했는데요. 조정폭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트럼프 리스크 이후에도 하락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한 1% 정도 수준의 하락. 그러니까 굉장히 좀 주가 자체가 잘 방어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수급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잖아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는 팔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에 SK하이닉스는 트럼프 피격 이후에 현재 12.8% 정도 좀 많이 빠졌죠. 예. 이제 아까 이제 정리해드린 수급에서도 좀 빠졌겠구나 싶은데 이 정도 빠졌을지는 아마 계산을 안 해보셨을 텐데요. 이 정도 좀 하락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거론되는 종목이 한미 반도체였는데 한미 반도체도 트럼프 피격 이후에 10% 가까이 하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반도체는 역시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 가격적인 고민들, 모멘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시장을 계속 끌어갈 수 있는 섹터고 주도주 섹터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이지만 종목별로는 온도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곁다리 두 종목이 바로 요 이제 삼성전기하고 LG전자였죠.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리스크 이후에도 한 3%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좀 잘 방어를 했던 요런 이제 모습이죠. 그러니까 최근 자체 이제 주가의 어떤 추세 자체는 아직 그 21선 부근에서 지금 추세를 아직은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LG전자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탑픽 3개 중에서 가장 더딘 흐름이었는데 역시 좀 더디다 보니까 오히려 이 친구는 트럼프 피격 이후에 무려 좀 4%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픽 3개인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LG전자는 트럼프 피격 이후에 반도체가 좀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전했다는 것이고 그 선전한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역시나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모멘텀 이런 부분에 따라 수급적인 변화. 그러니까 실적 기반도 굉장히 괜찮은 녀석들인데 그동안 주가가 못 올랐다는 측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전체적인 논리가 이제는 HBM3에서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기조는 전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쪽에서 탑픽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솔직히 이 이외의 다른 종목은 아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트럼프 피격 이후에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한 닷새 동안에만 12%의 급락이 나왔는데 LG전자는 상대적으로 아웃퍼폼 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 시각은 유효하게 가져가자 말씀 정리해 주셨습니다. 부장님, 카카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진짜 국민주였잖아요. 진짜 너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제 이제 좀 이야기가 나왔죠. 김범수 의장이 결국에 구속이 됐고 5%의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더 내려갈 곳이 있을까 싶었는데 계속 내려가네요. 사실은 이제 이 카카오 그룹주 같은 경우는 그 오너 리스크는 이미 이제 사전에 시장에서 인지를 했던 부분이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에 이제 그런 어떤 오너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가에 하락을 야기했던 측면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이제 소식이 확정이 되면 굉장히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카카오 그룹주의 어떤 찐바닥을 확인할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사실 시각들이 있었었는데 그게 무색하게 어제 이제 또 다시 밀리는 이런 상황이죠. 일단 위의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어제 장 초반에는 그래도 강보합선에서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로 조금 인식하려는 수급들이 반영이 됐었는데요. 그랬는데 잠깐이었고요. 다시 이제 5% 급락으로 돌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게임즈 역시도 좀 많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른 게임주랑 너무 다르네요. 네, 요즘에 게임즈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그런 오너 리스크 때문에 계속 이러다가 어제 다시 한번 저점을 깨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게 이 두 종목은 위에는 카카오뱅크고요. 아래는 카카오페이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융 계열사죠. 네. 근데 이 두 종목은 장 초반에 좀 급등하는 시도가 나왔다가 도로 이제 좀 반락을 하고 이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는데 유독 이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이제 장 초반에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던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오너 리스크가 이 금융 계열사의 그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이어졌을 경우에 네. 이랬을 때는 이제 이 두 금융 계열사의 그 주인이 좀 바뀌는 쪽에 대한 시각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 초반에는 그런 심리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주가가 이제 잠시나마 급등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좀 오너 리스크가 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오히려 또 이제 시세를 또 이제 이 단발성 시세에 그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이제 시장에서 해석하는 거는 이제 좀 오너 리스크 해소가 됐고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좀 봐야 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건으로 인한 그 SM 엔터테인먼트 시세도 좀 관련한 거잖아요. 이 건 이외에도 사실 그동안 이제 카카오그룹주를 둘러싼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네. 뭐 골목상권, 뭐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추가적인 또 이제 이런 걸로 인한 또 어떤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그런 시각 때문에 결국에 이제 오너 리스크가 이걸로 끝난 게 아니겠다. 불확실성 해소가 아니겠구나라는 시각이 네. 더 크게 반영이 돼서 역시나 좀 주저앉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진짜 오너 리스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구속이라는 그 이야기 나오면서 네. 드디어 해소가 되나 네. 그 리스크가 싶었지만 사실상은 해소 아니다라는 네. 관점이셨고 그럼 원체 주가 많이 낮아져 있으면 보통 맛 주시곤 하시는데 네. 카카오는 아니죠. 카카오는 좀 일단은 바닥권에 있지만 매운맛이고 뭐 어떻게 보면 쓴맛일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 왜냐하면 주주분들께서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하실까요? 그래서 좀 카카오그룹주는 참 저도 뭐 보면서도 좀 답답한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오너 리스크라는 게 유독 이제 그 좀 오너 문화가 강한 좀 우리 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리스크예요. 예. 그리고 사실 뭐 이제 뭐 삼성그룹도 오너 리스크가 있었었고 뭐 이제 어지간한 그 이제 대기업들은 오너 리스크 한 번씩 지나가듯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오너 리스크는 이제 정확히 보면 사실 기업의 본질 가치 외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본업의 밸류에이션이나 모멘텀이 있으면 주가는 그쪽으로 반영하기 마련인데 이 카카오그룹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이 최근에 이제 뭐 쪼개기 상장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AI 쪽에서는 오히려 네이버 대비해서 뭐 뒤처지고 있고 또 기업의 어떤 좀 이제 구조도 좀 개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실 모멘텀을 좀 이제 그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있는 상황에서의 오너의 부재라는 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좀 키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 가치 외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결국엔 본질 가치 쪽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그런 이슈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과거에는 사실 카카오라는 세 글자가 주가에 프리미엄을 주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 카카오라는 세 글자가 지금 프리미엄을 전혀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핸디캡이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여기서 좀 고민을 해보면 이런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카카오그룹주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단 대체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카카오만 해도 네이버라는 대체 종목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게임즈 좋은데 카카오 게임즈는 유독 안 좋잖아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도 요즘에 제가 모멘텀을 얻어가고 있는 다른 이제 게임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도 사실 다른 금융주들은 밸류업이나 뭐다 해서 주가가 훨훨 날아갔는데 굉장히 이게 움직이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오너 리스크 장기화 우려 때문에 단기간에 좀 반전이 있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대체 종목으로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라면 난 일단 게임주를 사고 싶은데 카카오가 붙어서 사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게임주가 좋으니까 이쪽을 한번 교체해볼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응 방법까지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너무 힘든 길을 걸어가고 네. 있어서 카카오는 일단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웹툰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부장님 웹툰 보세요? 아니 안 봐요. 안 보세요? 저는 웹툰 보거든요. 네, 네. 한 번 보면 계속 보는 게 웹툰인데 그래서 안 봐요. 일을 못할까 봐. 그렇죠. 네. 시간을 많이 네. 잡아먹긴 네, 합니다. 네, 네. 그런데 네이버 웹툰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됐고 네. 어제 시장 안에서 웹툰주들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그 네이버 웹툰, 네. 웹툰 엔터 쪽으로 목표가 뭐 62달러까지 네, 네, 제시를 네. 했다 네. 소식이 있었는데 웹툰주 이제 상승의 트리거가 될까요? 일단 이것도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사실 웹툰 관련해서 이제 대표주로 거론되는 게 미스터 블루죠.
미스터 블루가 어제 장중에 상한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윗골을 많이 달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미스터 블루는 그 네이버 웹툰 상장 기대감으로 좀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그러다가 이제 네이버 웹툰이 상장이 되니까 역시 세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금 이제 웹툰 모멘텀으로 어제 장중에 급등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입니다. 네. 모회사인데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웹툰이 좀 장기 성장 테마다 하면서 이 종목의 목표가를 이제 $62로 이제 상향을 하면서 그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을 했던 그런 영향이 어제 이제 고스란히 우리 시장에 좀 반영이 돼서 이게 좀 틈새 테마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예. 네이버 웹툰 상장으로 관련주를 가지고 계셨다가 최근에 조정에 좀 당황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또 간밤에는 또 다시 또 11% 급락을 했습니다. 연속성은 좀 미지수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이들 웹툰 관련주에 좀 물리신 분이 계시다면은 어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비중 줄이기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은 좀 테마군도 좀 압축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테마군도 이제 굉장히 압축되는 모습이고, 이런 어떤 틈새 테마, 예를 들면 이제 어제도 이제 보안주 테마 뭐 이런 거 좀 제가 또 점검해 드렸습니다만 연속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틈새 테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추세적으로 좀 자리 잡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이런 관점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좀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웹툰도 지금 들어가자라고 말씀 주신 건 아닙니다.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단발적인 움직임 포착이 됐다 말씀 주셨고요. 한 30초 정도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 뭐 테슬라, 뭐 지에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급락하는 이런 흐름이고, 이제 구글도 호실적은 나왔습니다만 시간에서 좀 반짝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 반전을 하고,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오늘 우리 시장도 좀 역시 좀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중에 이제 전략 후강이라면 좀 좋겠지만 네. 오늘 사실 장 초반에 무엇이 움직일지도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도 호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좀 흔들리는 걸 보면은 뭔가 좀 수급적인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하루 지켜보시는 쪽으로, 그러고 나서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색깔이 좀 드러난다면 또 그 이슈를 가지고 내일 가지고 와서 또 전략을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해도 성에 차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체력이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장은 관망의 자세로 시장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조성우의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2부에서 여러분들의 포트 전략 세워드릴게요. 시장이 참 난이도가 높습니다. 어떠한 이야기, 어떻게 또 중심을 잡아볼 것인지 2부에서 다뤄볼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